우리가 지금 이번 달 월급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는데, 당장 내일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남아 있는데 돈은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무드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답답해 하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땅히 물어보실 것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요. 제일 고민은 이거죠. 월급 있는 삶에서 월급 없는 삶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달 월급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는데, 당장 내일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막막하거든요. 특히 50대 접어들면 직장 다니신 분들 대부분 느낄 겁니다.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게 대부분 눈에 보이는 수순을 넘어가는데, 마땅히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보면 이제 고민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그 노후생활 필요한데 나는 지금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얼마나 쓰고 살 수 있냐, 그리고 또 퇴직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냐, 또 국민연금이나 뭐 퇴직금은 몇 살부터 어떻게 받아야 되냐, 뭐 각종 이것저것 평상시에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지만 이제 눈앞에 월급이 사라지고 나면 나의 월급을 대체할 것들에 대한 고민들, 뭐 그리고 그 관련된 세금들, 특히나 요즘 많이 물어보는 건 또 건강보험료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냐 그러면 내가 쓰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계속 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소비 지출 항목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막막한 거에 대한 불안함과 아쉬움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노후 준비나 노후 자산 관리에서는 이제 기존에 돈을 모을 때랑 모아둔 돈을 뺐을 때는 자산 관리 방법에 좀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쌓아둔 돈을 가지고 인출하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될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장수 리스크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몇 살쯤 죽을까? 명확히 아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일찍 죽을까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요즘 오래 살까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장수 리스크는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장수 리스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살 때, 그랬을 때도 나는 지금처럼 소비를 할 수 있느냐, 거기 질문에 답하려면 자신의 수명하고요 자산의 수명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있죠.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남아 있는데 돈은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은퇴자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한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요즘은 인플레이션을 예전에 뭐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그랬거든요. 조용히 와서 그냥 내 자산을 갉아먹는다고 했는데 요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면 내 소득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인플레이션 해치가 어느 정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죠. 특히나 이제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 생활 기간들이 상당히 길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자산의 가치, 소득의 가치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 특히 이제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은데, 수명이 늘어나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라는 게 항상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손해를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뭐가 그 문제가 되냐, 수익률의 순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를 해서 당시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면 내가 모아놓은 자산들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노후 자금을 뺏어 쓸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퇴직하는 기 전후를 해서 투자 시장에,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맞게 되면 그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갑자기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노후에 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순서를 맞느냐, 이걸 내가 조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노후 자금 쓸 때 초기 단계에서 이 수익률 순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자산 관리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많이 하느냐라고 하면 채권들 있죠. 예를 들면 채권을 1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개인 투자형 국채 같은 것들 많이 파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생활비, 내년 생활비, 한 5년 정도 생활비는 매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있으면 만기 돌아올 때마다 그거 꺼내가지고 쓰면 뭐가 돼요?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주식시장 수익률이 안 좋다도 확정된 이익이 나와서 수익이 나오니까, 소득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반은 그렇게 채권 형태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반은 주식 형태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남은 만기 채권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 매년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생활비 쓰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일정한 생활비를 쓸 수 있죠. 그러면 한 해 썼으면 한 칸이 비잖아요. 그러면 주식에 있는 걸 가지고 그 빈 칸, 5년째 되는 채권 하나 더 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매년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조금 더 쓰면, 만약에 한 해치를 썼는데 주식시장이 아주 화랑이에요. 시장 가치가 되게 주가가 많이 높이 올라졌다 그러면 그거를 처분해서 채권 하나 더 사면 되는데, 만약에 그때가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다, 저평가되어 있을 때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이거를 가지고 남아있는 뭐 4년 남은 거, 5년 남은 채권을 사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렇다고 또 수명에 대한 리스크까지 또 같이 좀 해지를 해야 되면 또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종신토록 나오는 소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 같은 거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게 주택연금이고, 국민연금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민연금 같은 거는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65세 받을 수 있는 분은 최대한 70세까지 늦출 수도 있죠. 주택연금도 한 70세 정도까지 늦춘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면 한 60세부터 70세까지면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을 한 5년치 사고 나머지를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을 늦게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은퇴를 하고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현금 흐름이 있냐,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고민인데, 그때 수익률 순서랑 상관없이 내가 일정하게 매달 현금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수 리스크,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냐, 자신의 수명과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킬 수 있냐, 그리고 그 소득이 인플레이션에 해지가 되는 소득이냐, 그리고 내가 수익률 상황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 세 가지가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 옛날 전통가옥 가면 곡간도 있고 우물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곡간에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은퇴 생활을 시작합니다. 곡간에 있는 돈을 꺼냈습니다. 곡간이 먼저 빌까, 내가 먼저 죽을까?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보시면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왜? 수명을 알 수 없고 뭐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다가 정답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없다라는 답변과 함께 속으로 대신 캥기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죽기 전에 곡간이 먼저 비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은퇴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을 못 꺼냈습니다. 꾹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안해서 못 쓰고 있는 상황들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산관리 모드가 자린고비 형태의 모드로 바뀝니다. 자린고비 잘 보시면 이분이 굴비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닙니다. 굴비가 없어질까 봐 못 먹는 겁니다. 노후의 자산관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돈이 있으면 잘 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곡간 형태의 자산 관리라는 거는 자산 규모도 알 수 있고 내가 손으로 이제 만질 수 있는 자산들이니까 컨트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자산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나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면 자산 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치매 부모님을 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부모님 돈
돈이 있는 건 줄 알고 꺼내는 쓰고 싶은데 또 자기 돈이 아니어서 못 꺼내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님은 기억을 잊어서 못 쓰고 자녀들은 자기 돈이 아니어서 못 꺼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돈이 침해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자산관리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곳간에다가 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만큼은 매달 현금 흐름처럼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물에 대한 고민이죠. 우물은 두레박으로 넣고 이렇게 퍼서 쓰면 뭐예요? 또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퍼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좀 이번 달 거는 좀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질문이 약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우물을 얼마나 깊게 파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적정한 노후생활비 규모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자신만이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노후생활비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제 마음속 대답은 당신 생활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항목별로 나눠서 한번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노후 자산관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은퇴 후에 식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한 끼 식사 비용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거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아파트 관리비나 수도 관리비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옷도 사 입고 머리도 손질도 해야 되고 가끔씩 염색도 해야 되고, 의식주 관련 비용은 기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비용들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는 쓰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거 소위 말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비소비 지출 항목, 그런 걸 항목별로 딱 나눠 놓은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항목들을 현재 쓰는 거랑 은퇴 후에 변경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딱 나눠 가지고 한번 적어 본 다음에 더해 보시면, 내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 그거만큼은 더 줄이기 힘든 비용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물처럼 매달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면은 어떨까? 그리고 그런 필수 지출, 그러니까 외에 나머지 비용들은 곳간에서 좀 꺼내 쓰는 구조. 그래서 이제 곳간형 자산하고 우물형 자산을 만들어 놓고, 우물형 자산에서는 기본적인 지출을 나오게끔 만들어 두고, 재량 지출이나 뭐 해외여행 가거나 뭐 이런 비용들은 곳간에서 좀 꺼내 쓰더라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노후 자산 관리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소득 공백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뭐 남들 소득 공백기 얼마인지는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퇴직을 언제쯤 할 건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개시 시기.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969년도 이후 출생자 같은 경우는 65세가 법정으로 개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당겨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 그걸 이제 소득 공백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그러거든요. 이 화나는 구간이 우리 소득 공백 기간입니다. 왜 화가 나냐 그러면 내 준비가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득 공백 기간은 자기 거는 자기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 보통 한 뭐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짧게는 5년, 길면 한 10년 정도 될 수 있죠. 요즘 뭐 보통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55세에 명퇴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한 65세부터 받으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물론 운이 좋아서 아니면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 공백 기간이 없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대신할 재원 중의 하나로 이제 월배당 ETF 같은 것들을 많이 투자하는데, 뭐 투자 대상 뭐 어디에 투자, 월배당 ETF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뭐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채권에 하는 것도 있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커버드 콜 ETF라고 해서